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김의곤 국회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권세화 정책실장입니다. 행사에 앞서 먼저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먼저 현장을 먼저 방문해 주신 양정숙 의원님의 축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 양정숙 의원입니다. 예, 금융소비자법이 개정되기는 했는데 지금 그 금융상품 그 중개업에는 굉장히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명백히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그 이외에 실제로 금융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보험이라든지 카드라든지 다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그 명백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기 편하게 규제 샌드박스도 가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성호 회장님께서 워낙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그 법안이랑 한번 정책이랑 다 검토해 보고요. 정무위 또 다른 의원님들과 오늘 또 주최하시는 김의곤 의원님 또 그 이정문 의원님과 함께 금융 소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변화해 나가는 금융 환경에 그 플랫폼 중개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법적 또 제도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저는 제 꿈이 제가 정무위에 있으면서 빨리 한국이 동북아를 넘어서 정말 전 세계의 금융 허브가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저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박성호입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 또 양정숙 의원님 오셔서 좋은 말씀, 지지, 격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의원님 또 오셨네. 잠시 있다가 하겠습니다. 준비한 다소 형식적인 환영사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님, 국민의힘 김의곤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바쁘신 가운데 오늘 중요한 토론을 참여해 주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의 유혁선 교수님, 김현장 법률사무소의 안상진 변호사님,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윤미 상임대표님, 법무법인 유한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님,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현준 과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와 앞으로 나아갈 기술 혁신, 서비스 혁신을 보면서 혁신과 진흥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이 국제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아쉽게도 지난해 금융당국에서 핀테크 업계의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에 대해 광고에서 중개행위로 결론을 내리면서 일부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혁신금융이 주춤한 상태에서 다행히도 최근 금융위원회는 오늘 10월부터 이런 핀테크 업계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시범 운영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나마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진정한 소비자 보호는 규제보다는 비대칭성 해소를 통한 경쟁 활성화 그리고 비효율성 개선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고객 개인에게 맞는 금융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책임져주는 사용자 중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를 활용해서 급변하는 금융 소비자 환경에서 정부와 업계가 협력해서 금융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맞춤 금융상품 비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선을 제안하는 중요한 공론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또한 금융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쪼 오늘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분들의 지혜롭고 자유로운 논의가 이루어져서 혁신금융이 활성화되는 중요한 모멘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자리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시청하는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순서 공동 주최해 주신 김희곤 의원님께서 영상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잠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부산 동래구 출신 국회의원 김희곤입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토론회를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국회의원님 그리고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발제를 맡아주신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님, 좌장을 맡아주신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권헌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정부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금융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신에 적합한 금융상품 판매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오프라인 판매가 중심이 되는 기존의 금융질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금융당국도 최근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을 시범 운영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설립하면서 금융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잘 반영해서 소비자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금융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줘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 개선 사항들을 국회에서 논의하면서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정문 국회의원께서 축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함께 마련해 주신 국민의힘 김희곤 국회의원님과 행사를 준비해 주신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 및 토론 패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고객의 경제적 상황과 생애주기에 최적화된 맞춤형 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플랫폼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금융상품 판매 방식의 변화로 인해 금융상품 판매업자의 판매 관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을 규정하였으나 대출상품에 한해서만 신설되었고 보험, 투자상품, 신용카드 추천 서비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별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출 중개 이해 업무에 대해서는 중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는 10월 금융당국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금융상품 중개업 시범 운영을 발표하였습니다. 임시로나마 핀테크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출, 예금, 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비교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회가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중개를 위한 관련 법률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정책 방향을 미리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하며 바람직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충분히 살펴 금융혁신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요구되는 국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는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판매에서 경쟁 제고를 위한 진입 규제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의 윤민석 연구위원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미나의 발표를 맡은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의 윤민석 박사입니다. 제가 이 타이틀을 정한 이유는 제가 이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 방향성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소비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지만 보호보다는 권익을 향상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권익에는 사실상 보호도 포함되어 있지만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간의 서로 비교나 그런 것이 금융소비자 직접 비교할 수 있게끔 관련 제도가 마련되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금융상품 판매에서의 경쟁 제고라고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예, 제가 오늘 목차는 금융환경의 현재 변화와 그다음에 금융상품 판매에 관한 진입 규제 분석, 그다음에 현행 진입 규제상의 문제점, 그리고 네 번째 해외 금융상품 판매업의 진입 규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입 규제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한국 금융의 환경은 2015년도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에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금융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되고 하면서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는 소수점 주식 거래 등 혁신금융 서비스가 약 210건이 지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오픈뱅킹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또다시 로봇 어드바이저도 테스트 배드를 통과한 로봇 어드바이저를 이제 투자 일임이나 투자 자문의 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2022년 올해죠. 올해 1월부터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최근에까지 약 한 40여 개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진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전에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이 등장을 했는데 주로 이제 대출 상품만을 비교하는 플랫폼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그 외의 상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등장하고 있지 않고 있죠. 그것은 왜냐하면 금소법 제정 이전에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았는데 금소법 제정 그 과정에서는 이제 또 여러 가지 핀테크 사업자들이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해서 신용카드 등을 추천하거나 이제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이후 작년에 이제 광고와 중개에 대한 구분이 좀 더 엄격하게 되면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비교 추천 서비스가 중개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개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서비스들이 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핀테크 사업자들에게 금융 사업자뿐만 아니라 핀테크 사업자에게 새로운 어떻게 판매 행위 제한이 되는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금소법의 가장 주된 내용은 업권별 규제 체계를 이제 판매 행위에 있어서는 기능별 규제로 좀 전환했다. 그리고 금융상품을 유형화시켰고 금융상품 판매업에 관련된 것을 직접 판매업과 판매 대리 중개업
그리고 금융상품 자문업으로 분류했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제 6대 판매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그 새로운 권리를 신설하고 확대하였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이 이제 이 오늘 발표와 관련돼서 보면 금융상품 판매업에 관한 진입 규제를 이제 새롭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예금성 상품에 기존에 있었던 투자성, 보장성, 대출성 상품 중에서 신용카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기존의 업권법을 따르고 있고 기존의 대리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과 관련돼서 없었던 대출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판매 대리 중개업 라이센스를 신설했습니다. 등록과 관련된 등록 요건 등을 마련하게 되었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이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의 진입 규제 같은 경우는 보험 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투자권유 대행인, 대부 중개업자, 그리고 대출 모집인 이렇게 있었는데 현재는 이거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이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제 판매 대리 중개업자의 그 진입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금소법 시행 이후에 금소법에서 이제 대출 모집인에 대한 부분이 도입이 되었지만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들까지 비교해서 분석을 한다면 제가 약간 그 각 업권별 그 금융소비자보호법뿐만 아니라 은행법, 그 다음에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정보업법까지 좀 관련된 그 겸용 업무, 부수 업무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그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이제 가장 중요한 법률 중에 하나죠.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이제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 이제 그 등록 요건을 두고 있는데 겸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사전속 규제는 그대로 두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전자적으로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비교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하는 영업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대한 통제 의무만 좀 부여를 하고 나머지 일사전속은 완화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전자금융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영위가 가능하냐? 겸용이 가능한 것으로 좀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상품 자문업 같은 경우는 겸용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립자문업자거든요. 독립자문업자이기 때문에 자문으로만 이제 수수료를 받아야 되고 다른 판매 행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다른 뭐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과의 겸용은 좀 제한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투자 일임이나 전자금융은 허용이 되어 있어서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를 같이 영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은행 라이센스를 받으면 모든 상품을 판매 대리 중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펀드도 중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도 이제 방카슈랑스를 통해서 중개할 수 있는데 은행업 라이센스가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진입 규제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7월 6일에 금융소비자보호 권익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서 예금 상품 중개업에 대한 것을 시범 실시하기로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2020년 6월에는 이제 향후 은행 대리업을 에 대한 부분을 마련을 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겸용을 허용이 될지, 그다음에 마이데이터 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가 영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소비자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보험 상품 쪽입니다. 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업법에서 보험 설계사, 보험 대리점, 보험 중개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 같은 경우는 자연인으로서 겸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몇몇 군데 좀 알아보니까 보험 설계사를 같이 하시면서 투자권유 대행인까지 같이 겸용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사전속이냐? GA 소속인 경우에는 일사전속은 아닌데 이제 그 보험 설계사는 기본적으로 일사전속 규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 설계사 업무를 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험 대리점 같은 경우는 겸용이 가능하냐? 보험 대리점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한 겸용은 일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사전속은 없었고요. 그렇다면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보험 대리점을 같이 겸용으로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보았을 때 보험업법 제8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이제 보험 대리점에 대한 자격 요건 중에 결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결격 요건으로 뭐 어떤 것이 있냐면 금융위원회 설치법에 제38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기관 등은 이제 보험 대리점을 영위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 및 신용정보업법상 신용정보회사 등은 보험 대리점으로서의 등록이 제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그 판매 제공 중개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 있는 보험, 어떻게 보면은 그 플랫폼 상업자가 물품을 전자 쇼핑몰에서 물품을 판매하지 않습니까? 판매했을 때 일종의 그 분실 보험 같은 경우는 같이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손해보험 상품 같은 경우는 모집할 수 있게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독립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이기 때문에 다른 것과의 겸용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사전속도 되지 않고요. 일사전속 규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험 중개업사 같은 경우는 다른 것과 겸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전자금융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영위가 가능한가? 사실 보면은 이제 보험 중개사 같은 경우는 그 결격 요건이 보험 대리점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보험 대리점의 결격 요건 같은 경우는 보험 중개사의 결격 요건 같은 경우는 보험 대리점보다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 더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자금융업법상 전자금융업자 및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회사 등은 보험 중개사로서의 등록도 제한됩니다. 그리고 보험 중개사의 경우에는 간단 보험 중개도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중개를 하는 이제 전자금융업자는 같이 겸용을 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상 투자권유 대행인 같은 경우는 겸용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투자권유 대행인은 자연인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겸용은 허용되는데 아까와 같이 그 보험 설계사와 겸용을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사전속 규제를 받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투자권유 대행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것을 전제로 좀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일사전속 규제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앞으로 이제 할부거래법이 개정되어서 금융상품에 대해서 이제 방문판매법이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투자권유 대행인이 점포뿐만 아니라 이 외에서 다른 곳에서의 영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인이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이 소비자들이 많이 결제에 쓰는 신용카드입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그 여신 전문 금융업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데 겸용은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사전속 규제를 받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겸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일사전속 규제가 수면되는 것은 신용카드 모집인의 결격 요건으로 다른 신용카드 사업자에게 소속되지 않을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일사전속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자금융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그 신용카드 모집인을 영위할 수 있느냐? 신용카드 모집인 같은 경우는 개인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모집 법인도 가능하기 때문에 성격상으로는 이제 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업무를 주된 업무로 허용하는 것을 여신전문금융업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신용카드 모집 법인 이 양자에 겸용할 때 과연 어떤 것이 주된 업무인가를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신용카드 전문 모집 법인이 먼저 설립되고 그걸 주된 업무로 하면서 뭐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부수 업무로 한다라고는 그렇게 해석이 되면은 가능하지만 사실상 두 개가 다 주된 업무로 보게 되면 이제 겸용 자체가 불가능하죠.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제휴카드가 가능합니다. 제휴카드는 이제 신용카드 모집 법인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많은 그 모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대한항공 카드를 쓴다, 대한항공과 뭐 어떤 카드 회사의 제휴카드를 쓴다, 그러면 대한항공에서도 그
항공사 전용 카드로 모집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와 뭐 특정 카드 회사와 연계해서 그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만약에 이 제휴 카드의 범위를 카드에 제휴 카드임을 명시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카드가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제한이 됩니다. 과거에는 뭐 현대 뭐 항공 카드, 뭐 스타벅스 카드, 뭐 신세계 카드, 이마트 카드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카드에 이름이 박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품도 단순히 제휴라는 명칭으로 해서 허용이 되느냐? 그 부분은 약간 좀 해석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판매 제휴만 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 그 제휴의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마이데이터 사업자죠. 신용정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겸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겸용이 가능하다는데 이제 이건 신용정보법상 다른 뭐 보험 대리점이라든지 뭐 신용카드 모집인 등을 겸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다른 곳에서 다른 법률에서 그 겸용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자금융업자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현재 단계로서는 이 그 대출선 상품에 대해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만 허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 허용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대출성 상품에 신용카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출성 상품 라이센스를 받으면 신용카드 모집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규정의 체계상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제22조 1호에서는 대출성 상품과 신용카드 등을 목을 달리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특별법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출성 상품 라이센스 받았다고 해서 그것은 이제 대출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용대출, 담보대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지 그 신용카드 모집하고는 그 구분이 된다라고 보게 되면 그 신용카드 그러니까 대출성 상품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해서 신용카드 모집이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이 만약에 전자금융업자나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모집인을 하려고 한다면 별도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제한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행 진입 규제상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우선은 현재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에 진출하려는 사업자들이 금소법 제정 이전부터 이제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진출을 하고 있었지만 다른 상품에 있어서도 진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이 미흡하고 그리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자체가 금융상품 판매업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금융법률의 보완적 역할에 좀 그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가 이제 대출성 상품에서는 이제 그 알고리즘 통제를 조건으로 해서 일사전속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데 다른 상품에 대해서는 허용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런 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좀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과거 현재 일반적인 쇼핑의 경우에는 일반 소비자들은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비교하고 그리고 상품을 특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가격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런 비교 추천이 대출성 상품 이외에는 약간 제한 사항이 있어서 금융 소비자들이 자기한테 적합한 금융 상품을 정보를 취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쟁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그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있긴 하지만 경쟁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종의 상품 경쟁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회사의 좀 과점 시장이지 않나. 물론 이제 은행 같은 경우도 열 몇 개가 되기 때문에 과점 시장이라고 보기에는 좀 시장 사업자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좀 제한되는 그런 경쟁 환경이 구성되어 있지 않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상품 시장에서의 이러한 경쟁 제한적 요소는 금융 소비자의 탐색 비용을 증가시켜서 금융 소비자가 최적의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것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환경인데 해외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느냐? EU 같은 경우는 유럽의 그 핀테크 사업자들은 일정 정도 성장을 하고 나면 자신의 영업 전략에 따라서 그대로 그냥 데이터 사업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중개업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은 은행업으로 진출할 것이냐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많은 경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사업 전략이 좀 확실시되면 은행으로 그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EU의 N26과 같은 금융 플랫폼은 이제 리투아니아에서 전문 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전 EU 전반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이제 P2P 사업자들이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는 아예 은행업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은행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그 은행에 대한 신뢰도나 그 부분이 낮은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좀 더 자유롭게 일반 기업처럼 좀 더 진출을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EU의 은행업 지침에 따르면은 제4조에서 은행업의 자본금 요건을 최소 500만 유로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은행, 예를 들면 전문 은행업이라고 분류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한화로 약 14억 원, 현재 이제 약 100만 유로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리투아니아나 영국 등의 인터넷 은행 같은 경우에는 100만 유로로 해서 자본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상당히 낮죠. 상당히가 아니라 엄청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업자 해당 지침 제18조는 은행업 영업의 자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서 한 나라에서만 라이센스를 받으면 EU 회원국 전역에 그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이제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은행에 대한 진입 요건을 낮췄다고 본다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좀 약간 그 금융적인 문화가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일본은 이제 급격하게 좀 변화하였는데요. 2020년 3월 6일에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로 개정을 하였고요. 해당 개정 공표하는데 해당 법률은 6월 12일에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시행령이 언제 시행이 됐냐면 작년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본격적인 그 해당 금융서비스 제공법의 시행은 2021년 11월 1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금융서비스 제공법은 여러 가지 좀 많이 변경을 했는데요. 가장 큰 변화가 이제 금융서비스 중개업을 창설했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이제 일본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같은 경우도 전속제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일사전속 규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그 우리나라 치면 이제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에게 소속된 금융상품 중개업자, 판매 대리 중개업자가 많이 일사전속 규제에 받아서 서비스가 가능했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금융상품 중개 라이센스를 개편함과 동시에 금융서비스 중개업이라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금융서비스 중개업이라는 것은 예금의 매개 업무, 보험의 매개 업무, 유가증권의 매개 업무 등 어느 하나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중에 하나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한 개의 등록만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모든 분야의 중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도입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소속제 방식의 금융상품 중개업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두 가지가 모두 병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융상품 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특정한 회사에 소속돼서 중개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보편 중개, 이런 금융서비스 중개업으로 할 것인지라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금융서비스 제공법 개정 이후에 원스톱으로 이제 금융상품 중개업자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금융상품을 중개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상품이 중개가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류는 모든 상품이지만 우선은 판매 행위에 대한 판매 상품의 범위를 제한을 해놨습니다.
범위는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보통 예금이나 뒤에 보시면 보통 예금이나 일반 대출, 취급 불가 같은 경우는 투자성 예금, 카드 대출. 결국에는 좀 어렵게 설명이 좀 복잡하거나 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 금융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급을 할 수 없게끔 제한을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은 진입 규제와 관련해서 설립은 마음대로 설립은 이제 신청을 해서 할 수가 있지만 보증금 제공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불안전 판매가 발생했을 때 1차적 책임을 이제 그전에는 그 금융기관이 졌지만 이 금융서비스 제공법에서는 금융서비스 중개업자가 1차적 책임을 제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피해 보상을 위해서 보증금을 공탁하도록 되어 있고 보증금은 매년 전년도 매출을 기준해서 보증금의 규모가 공탁되는 보증금의 규모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입 규제를 그 매출액과 맞춰서 좀 차등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진입 규제, 제가 생각하는 진입 규제의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했느냐? 우선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보 제공이 강화되는 방향 쪽으로, 즉 오프라인 거래에서는 이 정보 취득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 정보 제공이 가능해지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정보 제공은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네이버나 다음에 찾아보면은 스스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자기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조건에 맞는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쟁을 좀 더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금융상품 판매업, 여기에는 직접 판매업자까지 포함이 되는데 금융상품 판매업자 간의 상품 경쟁이 좀 필요하다. 상품 경쟁을 촉진시켜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소비자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이 저렴하고 아니면 금융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 쪽으로 경쟁이 촉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그 진입규제 개선 방안은 총 4가지 안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머리를 좀 많이 고민을 해서 해놓은 사항인데요. 예, 첫 번째 안은 개별 금융업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진입규제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이외에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의 금융 관련 규제에서 정하고 있는 개별 관련된 겸용 제한이라든지 결격 요건 등을 하나하나 각각의 법률에서 다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업법 같은 경우는 이제 결격 요건 등을 좀 개정을 해야 되고요. 자본시장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인도 그 투자권유 대행인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금융투자업자의 스몰 라이센스를 좀 만드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근데 여신전문업자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의 겸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제1항 같은 경우는 금융상품 관련 개별 법령을 개정하는 거라서 서로 간에 다 맞춰야 되고 서로 간에 약간 그 이해관계들이 좀 대립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인 개정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실현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의 확대 운영입니다. 일종의 병존형인데요. 일본과 같이 현재 1사 라이센스 전속 규제는 두는 대로 두고요. 왜냐하면 1사 전속 규제도 그 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채널에 대해서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가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지하고 전자금융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별도의 등록 요건을 만들어서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이제 대출 중개업하고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의 판매 채널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3안은 개별 법인에 있던 것을 다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왜냐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판매액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이관하여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전자금융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에 관한 등록 요건을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사안하고 이게 좀 비슷한데요. 이제 사안하고 차이점은 뭐냐면은 자본금의 요건을 단일화해서 한 개 라이센스를 받으면 그 다음에 자본금 요건이나 다른 기타 유지 요건의 변동화가 없이 이제 단일화하는 방안이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좀 더 유사하게 이제
일본과 유사하게 영업보증금 제도를 좀 채택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금융상품의 범위를 일본과 같이 좀 특정 상품으로 제한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1안이 일본처럼 일부만 허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안이 이제 그 특정 상품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것이 좀 적절할지라는 생각을 한다라면 저는 2안이 좀 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과도기적인 측면에서는 1안부터 하고 그걸 차후적으로 2안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3안에서 좀 더 발전시킨 생각 아이디어인데요. 그 개별 금융 관련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 관련 규정을 금소법으로 이관하는 것은 3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진입 규제 자체를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금융상품 대리 중개업의 영업 대상으로 하는 금융상품의 유형 및 복잡성에 따라서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본금 요건을 차등화는 이미 자본시장법이나 그 온라인 연계투자금융업법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로서 앞으로 좀 이렇게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마다의 약간 좀 등급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등급의 금융상품을 하느냐에 따라 자본금 요건 등을 좀 차등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 금융상품을 좀 등급화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1안부터 4안까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사전속 규제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일사전속 규제가 도입되는 데는 그만한 정책적 이유가 있고 그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이 온오프라인에 같이 병존하기 때문에 이 안에 병존형을 채택하고요. 다만 이제 보편중개, 제가 이른바 보편중개라고 하였지만 이에 관한 사항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보통 이제 법이 아니라 이제 다 시행령에서 등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법 체계 내에서 신설을 하고 진입 규제를 좀 그 상품이라든지 매출액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진입 규제만을 다뤘는데요. 구체적인 영업 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대출성 상품에서 알고리즘 통제 의무를 두었듯이 그와 유사한 정도의 그 통제 행위 규제는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민석 박사님 발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장례 정리를 한 이후에 2부 순서인 토론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는 고려대학교 권현현 교수님께서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이후 진행 순서는 교수님께 사회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의 권헌영 교수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하고 좋은 발표를 해주신 윤민섭 연구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올리고 한 분 한 분 토론의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이스트 경영공학부의 류혁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안상진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윤미 상임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금융위원회 은행과 김연준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모두 이 분야에서는 현재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좋은 토론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에 현장에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질문의 의견이 있으시면 전해주시면 토론에 반영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 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지금 조금
여유 있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50분부터 토론 시간인데요. 각 토론자 한 분씩 10분의 시간을 들여서 전문적인 의견 준비하신 대로 발표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이후에는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함께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이 우리가 약속된 12시 이전에는 반드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끝나신다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의 인권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정도로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 먼저 카이스트 경영공학부의 류혁선 교수님의 토론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발제해 주신 윤미숙 박사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오늘 이 자리 마련해 주신 인터넷기업협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이제 발제자가 말씀드린 거를 요약하면, 전자금융 방식의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현행 대출 모집에 국한되어 있는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하고 금융상품의 유형 및 복잡성에 따라서 자본금 요건 등을 차등화하자라고 하는 주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달걀을 깨지 않고 오믈렛을 만들 수 없다는 미국 속담을 굉장히 그 중요한 요즘의 가치가 있는 속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혁신이라고 하는 건 항상 파괴자로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촉진자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항상 이 혁신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넘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거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오믈렛을 만들 수 없는데 계란을 깨서는 안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오믈렛을 만들기 위한 계란겜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돼서 다양한 논의들이 되고, 금융환경이 변화되면서 특히 금융산업과 관련돼서는 이걸 어떤 곳에서 가치를 과연 창출해낼 수 있는가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빅테크나 핀테크가 금융에 들어와서 기존의 금융산업이 했던 거와 동일한 영역 내에서 그냥 단순히 이해를 조정해가면서 이익을 향유하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면 사회적 효용이 그렇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지금 정보 비교 분석도 하고 상품에 대한 비교 분석도 하고 그러지만 그 자체가 결국은 금융 소비자의 후생을 위한 행동이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정치권에서 양두구육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얼굴은 돼 있지만 편향된 정보를 주는 행위는 굉장히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발제자가 굉장히 다양한 진입 규제에 대한 간편성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셨지만, 거기에 따른 반드시 행위 규제와 거기에 따른 내부 통제 장치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같이 병존하지 않으면 책임 있는 중개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가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을 영위하려면 책임 있는 중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고, 그 핵심을 구축하기 위한 내부 통제 장치와 행위 규제에 대한 보완이 함께 따라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과연 이제 우리 발제자께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을 통해서 이 업을 좀 확대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우리나라 법체계상 가능한 구조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모든 법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자본시장법만 예를 들면, 자본시장법 42조가 뭐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 업무위탁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본질적 업무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업무 위탁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다만 42조를 예외적으로 뭐냐면, 아까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해서만 그 배제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지금 무슨 말이냐, 42조의 업무 위탁을 만약에 인가받지 않은 자에게 내가 계속 업무 위탁을 본질적 업무를 해버리면 인가를 우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해서만 그걸 배제하고 있는데, 투자권유 대행인은 결국은 어떤 조항이냐면 일종의 개인만 허용하고 있거든요. 현재 왜 개인만 허용하냐, 일종의 고용관계에 대한 플렉시빌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밀하게 보면 내가 직접적으로 내 고용인이 아닌 내 정직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자 권유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다만 그 책임은 누가 지냐, 금융
업자가 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그거는 그 금융업자가 책임을 지는 가운데 단지 고용관계의 체계만 좀 바꾼 거일 뿐인 거지 엄밀하게 보면 본질적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는 않은 거죠.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예를 들면 투자권유 대행인에 대해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만약에 그거를 그냥 업무 영역을 확정해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일사전속도 하지 않게 되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관리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이 조금 좀 굉장히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법을 인가 업무를 갖다 우회하는 수단으로 작용될 소지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연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틀을 잡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입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업규제가 지금 현재 근간이 되고 그거 안에서 사실은 대출 규제에 대한 얘기, 대출에 대한 대리업도 그 업규제에 있는 거를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그냥 받은 거지 보호법이 자체적으로 창설한 건 아니거든요. 일본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아까 자금이동법 얘기를 주셨지만 그 업법에 대한 게 따로 있고 그 안에 따로 그게 같이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그 조율을 하지 않으면 진입규제와 관련된 것들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롭게 업을 창설해가면서 가는 구조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 법 체계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히려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어떤 제도가 들어와 있냐면 독립자문업자가 들어와 있어요. 독립자문업자는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보험도 취급할 수 있고 예금도 취급할 수, 다 취급할 수 있게 돼 있죠. 대출까지. 따라서 사실 엄밀하게 보면 우리 핀테크 빅테크들이 이 독립자문업자를 취득함으로써 라이센스를 취득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자문행위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어떤 효과가 있냐면 지금 마이데이터와 연계되면 아까도 발제자가 말씀 주셨지만 마이데이터를 연계하고 정보를 많이 취득해서 맞춤형 정보를 주자는 거거든요. 그건 사실 단순 중개가 아니라 자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가면 훨씬 더 사회적 효용이 있을 거다. 지금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이 그런 행위들을 별로 안 하니까 단순히 그냥 판매 보수에 받는데 혈안이 돼 있지 수익을 창출해주는 고객의 수익을 창출해주고 고객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이 오히려 활성화될 거다. 다만 그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IFA가 되면 고객한테 피를 받아야 되거든요. 금융업자한테 피를 받는 게 아니라. 따라서 그게 두려운 거죠. 고객한테 피를 받는 거가. 그런데 그 부분을 오히려 파괴함으로써 오믈렛을 만들어내면 빅테크에게 분명히 굉장히 금융소비자들의 후생도 증진시키고 빅테크들을 열광하게 만드는 그래서 금융산업의 매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효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혹시 더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진다면 추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주어진 시간보다 각 2분 40초 정도를 절약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이 토론회 진행을 할 때에는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을 만날 때 행운이 좋은 날입니다. 다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안상진 변호사님 토론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 방향보다는 지금 현 법령 내에서 개정이 없이도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대리중개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리중개업이라고 하면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대리라고 하는 것은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긴 합니다만 금소법 시행령에서 보험 대리점을 제외하고는 중개업자가 직접 판매업자를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대리업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정의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제3자로서 두 당사자 간에 서서 일을 주선함이라고 하고 이때 주선은 일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힘을 쓴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하는 일체의 사실행위를 의미하는 건데 매우 애매하고 광범위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어떤 것이 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감독당국이 해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보수적입니다. 단순 소개 광고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만 보험가입을 위한 차량 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도
광고에 더하여 청약 서류 작성 제출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경우도, 그 다음에 판매에 필요한 전자인증, 송금, 계약 내역을 정보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심지어 소비자가 플랫폼을 계약 주체로 오인할 수 있는 경우도 중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런 중개에 관한 해석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일정 범위의 업무는 허용되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단순 계약 신청서의 교부나 신청서의 수령, 오기, 기재 누락, 첨부 서류 미비 지적 같은 단순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소법 제12조 1항에서는 금융상품별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 대리중개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대리중개업은 예외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설적으로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서 대리중개업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등록 요건은 하위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급하는 상품의 범위도 특별히 제한을 하고 있지 않아서 여러 상품을 취급하는 것도 법령상으로는 가능해 보입니다. 일사전속을 규정하고 있는 것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 규정에서 금지하는 것으로 금소법이나 시행령에서 제한을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방식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금융상품인 예금성, 대출성, 투자성, 보장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은 현행 금소법 상으로는 널리 허용될 수 있도록 법령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위 규정을 개정하거나 하위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이 될 수 있어 보이고, 다른 법령까지 개정을 하면서까지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처리가 가능한 방식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는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걱정들 안 하셔도 됩니다. 더 토론이 길어지면 또 다른 내용으로 논의할 수 있겠고요. 그보다도 일찍 끝나면 좀 더 일찍 점심 식사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래소비자행동의 조윤미 상임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윤미입니다. 이렇게 이런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발제 들으면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소비자단체는 이제 12개 소비자단체가 지금 현재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단체하고 또 금융만을 전문으로 다루는 단체들이 함께 이제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조직을 지금 이제 연대 조직을 이렇게 함께 운영하면서 금융에 대한 이슈들을 계속 같이 공부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다뤄왔고 또 뭐 법 개정도 여러 차례 했는데, 금융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또 최근에 이제 시장의 변화라든가 뭐 상품의 구조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개별 단체들이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소비자 쪽에서의 목소리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제 연대 조직을 지금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연맹, 그 다음에 그 소비자권익포럼, 그리고 이제 미래소비자행동에 제가 이제 상임대표 맡고 있는데요. 저랑 공동대표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 그 제정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금융과 관련한 공부도 해가면서 또 전문가들과 논의도 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이슈도 좀 관심 있게 보라는 차원에서 불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 토론은 주로 이제 굉장히 원칙적인 관점에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지난해 이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금융위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미 업권에서는 영업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이제 규제를 했다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위가 지속적으로 이제 동일한 입장을 업계에 계속적으로 이제 제시해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은 뭐냐면 이런 플랫폼의 중개 서비스가 과연 소비자의 선택권을 중심에 놓고 하고 있느냐, 그리고 소비자들이 그런 그 상품을 선택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재반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플랫폼 자체의 책임성 있는 어떤 체제를 구축하고 있느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중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광고로 볼 수 없다, 이런 이제 관점이 명확하게 있었던 것이고, 사실 이런 부분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초반에 그 만들어지는 제정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그 선제적으로 소비자 보호주의 또는 소비자 중심의 어떤 시장에서의 상품의 선택이라고 하는 원칙을 충분하게 고려했다면은 이런 그 어떤 사전적인 시스템의 구축 없이 그 중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유발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요. 첫 번째. 그리고 사실은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어떤 중개라고 하는 거, 권고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이 개별 그 어떤 기업에서의 추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 플랫폼이 거대한 그 플랫폼 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알고리즘을 타고 개별 소비자들의 어떤 성향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석한 그 권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타겟팅된 권고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뢰를 비교했을 때, 신뢰의 어떤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과연 그 플랫폼 기업들이 그만큼의 중개자로서의 책임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전적으로 준비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단 금융 서비스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라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플랫폼들이 굉장히 광범위한 여러 가지 사업 영역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굉장히 이제 좀 아쉬운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이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소비자 신뢰가 높아지면 질수록 상품의 선호 상품의 출시라든가 영업에 있어서 소비자 복지, 소비자의 후생 또는 소비자의 보호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 입각한 상품의 기획과 영업, 이런 자율적인 어떤 그 내부 윤리라 그럴까요? 기업으로서의 기본적인 어떤 자기 그 관리 체계, 이런 것들을 구축하는 걸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이 플랫폼들이 더욱더 성장하면 할수록 더 그런 요구들은 사회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더 고민해 가면서 새로운 시장들을 열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어떤 새로운 금융시장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은 소비자들로부터 피해를 유발시키거나 또는 신뢰를 잃게 되고 성장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비판들의 이전에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 가지는 그 사회에 미친 영향, 소비자에게 미친 영향, 소비자가 갖는 플랫폼에 대한 신뢰, 여러 가지들을 분석하고 고민해서 이런 원칙에 입각한 상품들을 기획할 필요가 있겠다. 그 관점에서 보면 금융위의 그 중개 서비스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고 옳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것이 더 진행돼서 갔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된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역할을 플랫폼으로부터 완전히 배제시켜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는 또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 상품을 금융을 가지고 소비자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공부를 해도 상품을 비교해서 어떤 것들이 더 어떤 측면에서 우수한가를 판단해내기가 정말 어려운데, 개인 소비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거든요. 뭐 뭔 소리인지 대부분 못 알아들으면서 그 아주 단순한 권고에 의거해서 이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에 뭐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뭐 숨도 안 쉬고 몇 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집중해서 들어요. 특히 뭐 저희는 소비자운동 하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복잡화되고 또 이런 뭐 핀테크 사업 발전할수록 아마 그런 현상들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비자에게 설명을 할 수 있고 설명해야 되고 소비자가 이해하는 어떤 인폼드된 그러니까 인지된 자기의 리스크를 인지한 상태에서 선택 인폼드 초이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그 수준까지 갈 수 있겠냐 하는 이제 고민들이 계속적으로 있는 건데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전문가인 의사가 필요하듯이 어떤 중간자적으로 뭔가 소비자 관점에서의 권고나 권유 뭐 또는 소비자를 대리한 일정 정도의 판단 이런 것들이 포함된 서비스가 사회적으로 요구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플랫폼의 기능은 역시 살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발제자께서 이란이야 뭐 이렇게 주셨는데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의 그 대상의 확대 측면을 동의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은 여러 업법에 관련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는 명확하게 그 니즈가 있습니다. 투자냐, 뭐 예금이냐, 아니 보험이냐라고 하는 니즈가 명확하게 있고 그것은 어떤 어떤 그 유형의 뭐 그 어떤 산업이든 상관없이 업체든 상관없이 기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소비자에게는 동일한 형태의 리스크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그 어떤 보호라고 하는 것이 단일화되고 좀 더 그 유연하게 그 소비자 중심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통합적 기능이라고 그럴까요? 예, 그런 역할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특히 이제 이런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 어떤 규범의 기본을 좀 설정하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별법의 후속적인 어떤 개정 뭐 이런 것들을 좀 따라가야 되는 그런 틀들을 기본적으로 좀 가져가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진입 장벽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들의 여러 논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간을 마구 잡아먹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판단 능력이라고 하는 게 한계가 분명히 있고 그것을 대리할 수 있는 어떤 역할들이 분명히 필요한데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유형이 있을 수 있고 단순히 비교 정보 그리고 권고 또 개별에 맞는 어떤 맞춤형 어떤 권고 이런 것들이 폭넓게 있을 수가 있는데 각각의 유형에 따른 리스크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것을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 속에서 어느 정도의 그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을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진입의 장벽이라든가 또는 갖춰져야 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장치들 제가 뭐 여기에 G20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원칙적인 이야기고요. 뭐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보호 장치들을 충분히 갖춘 그런 체계들을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중개 서비스라고 하는 게 사회적으로도 충분하게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비자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어떤 영역으로서 앞으로 더 요구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이제 요약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 언급했던 여러 윤리를 위한 그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요. 뭐 10대 원칙,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원칙적이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각 법에서 부족한 부분들도 많고 또 실제로 업계에서 충분하게 그것을 사전적으로 갖추는 노력들이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나라 정도의 금융시장이 이제는 뭐 금융위원회 결정이 뒤쫓아가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와 소비자 후생의 원칙에 입각해서 선제적으로 그 시스템들을 구축해가는 노력들을 특히 이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인미 대표님 고생하셨습니다. 이 팀워크가 좋아요. 다른 분들이 좀 아껴준 시간을 또 좀 쓸 줄도 알고 그래야 이 팀워크가 좋은 겁니다. 다음은 법무법인 세종의 황현일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세종에 근무하는 황현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점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속도이고 두 번째는 방향입니다. 우리 금소법이 시행된 지 정확히 1년 6개월 되는 날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토론회를 하게 돼서 한편으로 굉장히 반갑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시감이 드는 토론회였습니다. 우리 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자본시장법, 그리고 보험업법, 여전법이라는 각 업권법과 상충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사실 사전에 예견할 수도 있었고요. 그게 예견하기 어려웠다 할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금소법 시행 이후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 이렇다 할 만한 해결안을 저희가 도출해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많은 핀테크 사업자들이 좀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가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의 속도의 문제일 것인데, 규모가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어떠한 기업들이 이미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 제도적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생겼다면 최소한 법을 준수해 가면서 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은 좀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규제에 대한 개선이 있었으면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방향에 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우리 플랫폼 금융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치환해서 생각해야만 훨씬 더 선명한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존의 우리 금융회사들의 영업을 보조하는 의미로서의 대리중개업자와 우리 플랫폼 기업이 금융에 진출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현상은 법적으로 다소 유사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플랫폼이라는 것이 개방성과 확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게 되면 아마도 금융의 굉장히 깊은 곳까지 다 침투하게 될 겁니다. 금소법 시행 이전에 실제 우리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에 다양한 모습으로 진출하고 있었고요. 금소법의 시행으로 이 부분이 다소 현재 좀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플랫폼 금융을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허용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우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대부분의 이 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전문가들께서 플랫폼 금융을 아예 금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첫째는 금융 소비자에게 주는 편의성이 막대합니다. 사실 저희가 더 이상 은행 창구에 가지 않아도, 그리고 다양한 회사의 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하나의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회사의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건 분명히 대체할 수 없는 이점을 줍니다. 둘째는 금융회사들 간에 좀 더 질적인 경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금융회사들은요, 얼마나 더 많은 고객을 끌어올 것인가를 두고 경쟁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번 끌어온 고객은요, 다른 회사가 제공하는 상품과 내가 제공하는 상품을 비교해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금융이 제도화되고 나면 우리 금융회사들은 이 제조와 판매가 분리된 환경에서 더 질적으로 좋은 금융상품,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금융상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금융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금융 플랫폼을 허용해야 한다라는 결론에 이른다면요, 그럼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제도화하고 어떻게 규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새로운 규제를 창설해서 새로운 진입 규제를 두는 편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 각 업권법에서 두고 있었던 어떤 판매 대리 중개 혹은 보조업자의 지위와 플랫폼 금융회사들이 하고 있는 금융업권 내에서 역할이 판이하게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이 업자들이 창출해내는 그 위험의 크기에 맞는 규제를 창설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각 업권법에 녹아있는 규제들을 개정하고 수정하기보다는 온라인으로 어떤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하는 업자들에 대한 새로운 진입 규제를 창설하시고 그에 맞는 검사 감독 규정을 만드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핀테크 기업들이 원하시는 것만큼 그 진입 규제의 허들이 낮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들이 실제 우리
조윤미 실장님께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투자자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기존에 저희가 허용하고 있는 금융투자업 라이선스 이상의 진입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촘촘하고 더 정교한 영업행위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를 만들고 이러한 규제를 준수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것과 제도적으로 각 법이 서로 상충하는 상황에서 법을 준수하면서 이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에 두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했을 때 우리 속도와 방향성 모두를 감안했을 때는요, 우리 박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의 입법 예를 참고해서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을 판매 대리하는 업자를 위한 새로운 진입 규제를 만들고요, 이에 맞는 사후적인 감독 체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 읽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하시는데 그 법정에서 변론도 그렇게 하시나요? 아, 예,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그 보통의 경우에 이제 이런 토론회를 하면 그 책임 있는 당국자로서의 그 정부 부처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매우 스트레스를 받으시는데요. 오늘 김현중 과장님 말씀을 한번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시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연준입니다. 이 자리에 왜 은행과장이 하필 초대가 되었는지 궁금하실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플랫폼 금융과 관련해서 금융위원회 안에 명확하게 이제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8월 23일에 소비자들의 편리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근데 이 동방안은 그 주요 핵심 내용이 예금과 보험 상품의 비교 추천 관련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은행과 자체가 은행 업무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금융위 안에서 금융 규제 혁신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금융 산업 관련된 정책의 총괄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보험과 함께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예금 보험 상품의 비교 추천 관련된 내용을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한 방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리까지 이제 초대가 됐는데요. 조금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사실 저는 핀테크 관련된 핀테크의 발전과 육성과 관련된 정책 그리고 제도화 부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초기부터 사실 업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17년 사이에 이제 전자금융과장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산업국에서 이제 은행과를 맡고 있으면서도 이제 관련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핀테크 정책을 처음 담당했을 때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나의 자산 상태 그리고 어떤 재무적인 요구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는 딱 맞는 상품을 비교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미래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러한 시대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거의 불모지에 가까웠던 한국의 핀테크 산업이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에서 이제 기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그 금융 소비자, 한 명의 사람으로서 과연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유명한 책인데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에도 나오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신이 온다. 그 신은 누구인가? 데이터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나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실제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플랫폼이 제일 상단에 비교 추천한 것을 선택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컬한데요. 결국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신에 의해서 내가 좌우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교 추천이라는 것이 나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될 것이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결정이 되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도 지금 명확한 답은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때도 하나 이제 가장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플랫폼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만들면서 이제 부제로 붙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의 편리한 금융 생활을 위한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였습니다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윤민석 위원님께서도 발표 과정에서 수차례 이제 강조를 해주셨듯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부분이 한 측면이 될 수 있고요. 근데 다른 측면에서는 단순히 선택권을 늘린다라는 측면보다 그 선택권이 실질적인 선택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정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측면도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소비자와 관련된 두 가지 측면에 더해서 하나를 더 본다면 결국 금융 산업과 금융 시장 전반에 이제 공정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 이것까지 저희가 추가해서 3개의 어떤 그 세 가지 측면에 고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 상품을 비교 추천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향후 어떤 이런 지금 사실 이거와 관련된 정확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지, 그다음에 금융산업과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소비자 후생에 궁극적인 도움이 될지, 아니면 소비자가 이제 플랫폼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보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의 여러 가지 서비스와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은 그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을 통해서 1년간 또는 2년간 지금 아직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그 심사를 거쳐가지고 혁신성이 인정되고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기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이 서비스의 어떤 관련된 리스크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정 이제 혁신성이 있는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그 제도화를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번 방안에 그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조금 더 빨리 나가시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것들 왜 다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궁극적으로 저희가 봐야 할 것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부분이고 그 안에는 단순히 이제 편익이나 선택권의 확대뿐이 아니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같이 녹아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준 과장님 정말 엘리트 공무원스러운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 뭔가 우리 정부를 믿고 또 우리가 열심히 생업을 유지해도 되겠다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의 말씀을 다 청해 들은 다음에 또 우리 발제자님한테 부탁을 드리면 너무 부담스러우실 것 같으니까 우선 지정 토론 5분의 견해에 대한 답변 기회를 갖고 그 다음에 플로어나 또는 방송으로부터 의견 들어온 것을 취합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님 부탁드릴게요. 예, 여러 토론자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말씀해 주신 사항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우선은 오늘은 진입 규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진입 규제와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렇다면 진입 규제에 진입한 사람이 얼마나 책임 있게 그 영업을 할 것이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즉 여기서는 그 금융상품 판매대리 중개업자니까 책임 중개를 얼마나 강화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일본 금융서비스 제공법처럼 1차적인 책임에 대한 현재 금융소법은 1차적 책임을 직접 판매업자가 주도되어 있지만 이제 금융서비스 제공법처럼 약간 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좀 변경할 필요도 있고요. 그밖에 이제 그 김현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위 규제라는 부분도 상당히 얘기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얘기는 안 했지만 진입 규제 같은 경우도 기존의 다른 산업, 아까 제가 금융투자권유대행인과 관련해서 그 자본시장 법상 스몰 라이센스도 얘기했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은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자가 점점 더 많은 상품을 다루고 매출액이 많아질수록 그 진입 규제의 최상단이 금융상품 직접 판매업자들의 그 최하단과 좀 맞춰야 되는 그런 진입 규제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실 시장이 시장의 변화가 규제를 만들기도 하고 규제가 시장을 다시 형성시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요번에 그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약간 좀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작년에 시행된 이제 온라인 투자 중개업법 같은 경우는 이미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그 사각지대였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크게 형성이 되었고 시장에 대해서 어떤 영업행위상 문제점이라든지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행정지도를 한 후에 그 다음에 법이 마련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어떻게 보면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지금 대출서 상품 이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금지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날지, 그 다음에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금융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평가조차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예측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이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거나 마련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서비스로 우선은 일정 정도 테스트 기간을 좀 부여하는 측면은 상당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이 되면 현재 혁신금융법상 2+2, 2년, 4년에다가 그 다음에 규제 개선 요청 그 6개월인데요. 6개월에 이게 또 규제 개선 요청도 2번을 더 할 수 있으니까 총 최장 5년 6개월간 서비스가 영위가 가능합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5년 6개월까지 그 시간을 끄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그 많은 혁신금융 서비스를 통해서 좀 허용을 확대해주고 그 다음에 빠르게 시장 분석이라든지 그에 대한 영향 등을 분석한 후에 그래서 관련 규제에 대한 부분도 빠르게 좀 속도감 있게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플로어에서 오늘 토론의 말씀을 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이렇게 아무 말씀 없이 계시면 동원된 청중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모두 응원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혹시 그 방송 쪽에서 들어온 의견들이 있으시면 전혀 없습니까? 예, 혹시 또 뭐 굉장히 심하게 규제가 드러나나 이렇게 막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에 한 라운드를 더 돌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 큰 틀의 변화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이 가장 강한 금융 규제 대상인데요. 이 은행에서 오픈 뱅킹이 영국으로부터 출발해서 한국에까지 몰아닥치고 영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사실 우리가 금융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이 오픈 뱅킹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대형 은행이 너무 지나치게 고착화돼서 금융업에 경쟁이 필요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은 경쟁을 시킬 사람을 결국 소비자로부터 얻어내기 시작을 한 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격화되니까 소비자 이익이 강화되는 형태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그러나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오래도록 지켜보아야 이제 다음 정책을 쓸 수 있는데 우리는 가져와서 한 번에 굉장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융 규제의 근본적인 질서는 근본적인 목표는 건전한 금융 거래의 질서입니다. 이 건전한 금융 거래의 질서라는 것은 금융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문제라든지 또 다른 형태의 내용으로 금융의 화폐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지거나 또는 다른 나라의 영향으로 상당히 금융시장이 무질서해지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 착한 금융업자를 양산하는 것이 금융질서가 아니에요. 화폐 금융이라고 하는 자체가 유지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쩔 수 없이 관치금융처럼 운영하거나 또는 특정한 몇 개의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데 이 내용이 차츰차츰 완화가 됩니다. 금융업, 보험업, 증권업 여러 형태의 우리가 업권이 있는데 이 업권을 통해서 시장 질서가 금융시장 질서가 문제 없도록 하는 게 제일 핵심인데요.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금융 질서 이렇게 얘기하면 소비자 보호를 더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플랫폼 금융으로 전환되면서부터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질서가 다른 플레이어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 책임이 강화되는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건 거꾸로 얘기하면 금융 규제 질서가 금융 회사들을 규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질서 원칙이 금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데에서 중심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중심축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진입 규제형 방식으로 계속 해왔던 금융 규제 정책이 도전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소비자 보호법이 그래서 나타났는데 이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서 진입 규제의 영향을 보려고 하는 기존의 관성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금융 소비자 보호는 소비자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자 보호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정책을 담아야 되는데 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서 기존의 업권법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서 규제하지 못하던 것을 이걸 통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형태가 나타났어요. 근데 진입 규제 방식이 아니고 사후 규제 또는 소비자의 역량 강화 문제를 중심으로 다뤄야 되는데 그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 법을 통해서 진입 규제와 같은 효과를 보려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타나니까 기존의 업권법하고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의 법의 역할 충돌이 사실은 현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논의는 이런 큰 그림에서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바람에 대해서 오늘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한 1, 2분 정도씩 시간을 쓰시면 50분 정도에는 마무리하고 모두 행복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류혁산 교수님. 네,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우리 서해책 저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일본의 금융상품 거래법도 있고 각각 어법이 있고 거기도 판매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발제자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판매에 관한 법이 좀 바뀌었죠. 서비스법으로.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서비스법을 어떻게 보면 정의하면서 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약간 논의들이 조금 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동안의 라이센스는 뭐였냐면 금융업법별로 라이센스를 받는 거였어요. 그러던 것이 지금 뭐냐면 이렇게 종적으로 봤던 거를 횡적으로 끊어서 판매라고 하는 중개라고 하는 영역을 지금 따로 떼어서 한번 보면 어때? 라고 하는 논의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빅테크들이 굉장히 핀테크나 빅테크들이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을 통해서 금융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매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굉장히 강한 사람인데 다만 이거가 뭐냐면 우리가 객관성을 보장하려면 돈을 받는 얘가 만약에 진짜 효용이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돈을 받는 주체가 판매 대리를 통해서 후단에 있는 금융업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하면
객관성이라고 하는 게 담보되기 사실상 어렵거든요. 수익 모델을 만드는 편의성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겠지만 내가 정말 이 효용이 있으면 정말 효용을 느끼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구조의 모델이 사업 모델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객관성에 대한 알고리즘에 대해. 즉 무슨 말이냐면 의사한테 제가 진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약 처방하는 게 객관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뒤에서 백단해서 리베이트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이게 리베이트 구조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현행의 구조가 판매 대리 내지 중개업을 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그런 구조를 끊임없이 유지하게 되고, 그런 구조가 유지되면 결국은 지금 횡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것도 아닌 굉장히 이상한 규제의 체계의 모습과 업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갈 바에는 그냥 라이센스를 받아서 횡으로 자르는 라이센스를 만들고 그 횡을 규제하는 라이센스가 만들어지고 판매 대리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오히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젠다를 가지고 가겠다라든지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합리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네. 네, 이 저 앵콜 같은 토론이 굉장히 즐겁고 아주 컴팩트한 느낌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안상진 변호사님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 인터넷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중개를 이 행위 규제를 통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지금 논의하고 계시는 걸로 이해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련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는 게 규제 체계상으로는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좀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좀 더 빠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도 그런 면을 잘 고민하셔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시거나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빠른 방안으로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윤미 대표님. 네, 금융소비자보호법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직후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2008년 뭐 이때쯤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거의 다 제정하고 쌍봉제 형태의 뭐 이런 그 독립기관화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당시에 이제 논의가 시작이 돼서 그 법이 제정된 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지난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그 10년의 과정, 10년의 기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을 해가지고 제정까지 이뤄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사실 초기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제정의 단계까지 이 10년의 과정이 금융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과정들을 겪는 그 10년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처음 논의의 기본 틀에서 아주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도저히 합의가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덜어져 나가면서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하는 최종의 현재 법안이 만들어졌고, 이 과정에서 각 그 개별법 업권과의 그 이해 상충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법 조항상에서의 상충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상태에서 이제 제정의 과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 경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는 금융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전반의 시장이라든가 뭐 사회 여러 가지 정치 뭐 모든 문화 모든 측면에서 기존에 우리가 기존의 목적으로 해왔던 내지는 기존의 기본 틀이 된다고 믿었던 것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의 경계가 무너지고 방송이 완전히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그 뭐 상품의 판매라고 하는 것이 상점을 통한 판매 이런 데서 지금 이제 라방까지 갔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같은 형태. 이걸 도대체 뭐 방송이라고 봐야 될지 뭐 어디서 규제를 해야 될지 애매해가지고 지금 통신사업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걸로는 이 라이브 커머스의 이 방송을 아무것도 규제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회 전반의 시장의 기본 틀에 경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경계가 무너지면서
그러면 사회가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됐냐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엔드 유저, 최종적인 소비자들에게 이게 후생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행위라든가 또는 법적인 장치들이 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경계가 재결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그래서 제정 당시에도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위해서 국회에서만 6번의 토론회를 열었어요.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른 단체로부터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껍데기밖에 없고 지금의 상황하고 하나도 안 맞고 그거 만들어서 뭐하냐.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 물론 우리가 10년의 과정들을 다 한꺼번에 법을 만들면서 한꺼번에 넘어서지는 못했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그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경계가 무너지는 현재의 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어떤 틀들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우리 같이 각각의 개별법들이 아주 완고한 형태로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이런 체계, 부처에서도 각각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자유롭지가 않고 뭐 이런 경직된 사회 경제적인 문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통합된 어떤 하나의 법률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그 논의조차도 가기가 어렵지 않겠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디베이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금융소비자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단순히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측면을 훨씬 넘어선다. 그리고 우리 지난 10년의 경계의 무너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소비자 중심적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탄생해내는 조정해내는 이런 과정들을 앞으로 아주 치열하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이슈도 다뤄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역사 같은 느낌을 주시고 계세요. 그 김현중 과장님 하시기 전에 윤민섭 위원님 먼저 토론하고 당국자의 말씀을 마지막에 듣겠습니다. 예. 제가 금융 관련된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사례를 찾아보는 게 상당히 쉬웠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뭐 앞선 선진국의 해외 규제라든지 그 부분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사례나 사업 모델에 따른 규제 방향성을 상당히 공부하기가 쉬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는 보면 볼수록 이제 해외 사례 찾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변화가 빠르고 다양한 서비스나 그런 그 금융 환경에서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규제를 만들어 가야 될지 규제를 만든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관련된 그 규제를 정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앞으로 더 필요한 시기고 그리고 앞서 그 저장이신 권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연 진입 규제라는 틀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나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황현일 변호사님 순서를 끝에 계신 대표님 보고 바로 끝났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황 변호사님. 네, 저는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문제는 금소법의 시행을 저희가 계기로 저희가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일 뿐 금소법 그 본연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업주의와 건전성 규제 기존의 금융규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두 가지 레거시가 도전받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전에는 전업주의라고 해서 저희가 보험, 은행, 금융투자업 어느 한 가지 업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각종 규제를 설계했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금융에서는 개방성과 확장성이라는 기치가 있기 때문에 전업주의 자체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는 그렇게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둘 이유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금융회사들이 도산하게 되면 금융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도산하지 않기 위한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온라인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대리업자들은요, 사실은 도산한다 할지라도 기존의 전통금융회사들이 수익의 정상과 배분을 대신해 줄 것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진입 규제를 논해야 되느냐? 사실은 영업행위 규제를 적용받기 위한 도관으로서, 다시 말해 우리 금융당국이 검사 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어떤
전제로서 우리 금융투자업자 내지는 어떤 새로 창설되는 어떤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 규제를 오늘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준 과장님 마지막으로 토론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 중에 하나가 은행법, 보험업법, 여전법 등 금융업법 전반에 걸친 개정 작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과거 아날로그 시스템 기준으로 오프라인 시스템 중심으로 마련이 되었던 금융 규제를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온라인 시대에 적합한 어떤 새로운 체계로 가져가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능별 규제가 확산이 되면서 금소법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법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능법과 업권법 사이에 이제 조화롭게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이 사실 저희가 지향했던 목표인데요.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쉽지 않은 측면도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지금 법 개정과 관련된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금 금융업이 이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저에는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금융 시스템에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더라도 결국 어떤 회사가 도산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용납할 것인지 혁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이 일정 부분 용납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윤 위원님도 발제시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은 거죠. 낮은 소액의 자본금만 가지고 인터넷 전문 은행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은행들 지금 상당히 많이 망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었을까요? 그런 부분을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럼 사회가 용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당국은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그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저희가 흔들림 없이 견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문의 현답을 해주신 발제 토론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가 우리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가 사람의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돈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은 더 빨리 움직여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코인 사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디지털 자산 문제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 생각이 정보를 통해서 기존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결과가 매우 강하고 빠르고 또 뒤늦은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업권별로 여전히 유지되는 시스템 당연히 필요하고 전통적인 우리의 삶도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은 게을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치 구한말에 빨리 움직이지 못해서 힘든 세월을 보냈던 우리 민족의 역사처럼 지금 이 디지털 분야에서 우리가 퍼스트 무버가 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이 견인하고 있는 기술적 역량에 비해서 사회적 합리성이나 사회적 논의 구조가 굉장히 후진화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당국자나 입법 시스템이나 또 실제로 이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조금 더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된 수많은 논의들, 이익의 충돌과 조정의 역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는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 진출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방향에 관한 세미나였습니다. 늦게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좋은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